이번 시간에는 언어 예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자 몇 개 좀 보고 들어가죠. 여전히 부수의 영역이고 모양 위주로 비슷한 모양을 견져볼 수 있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릇명이라는 글자 위에 가운데 있는 그물망이라는 글자와 비슷해 보이면서 테두리가 막힌 부분이 아니라 좌우로 흙이 길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것을 이제 어떤 상위에 놓거나 할 때 밑에 받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받침을 좀 길게 표시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그 피혈 그 위에 점을 찍어서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 그 선지 핏방울이 떨어질 때 그 피를 그릇에다 담으면 선지가 되죠. 굳어서. 그래서 떨어지는 핏방울과 밑에 그것을 받는 그릇명 위에 점이 있다 해서 피혈. 이렇게 몸속에 있는 피는 어떻게 형상을 그려서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시했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가운데 그물망자에 좀 관심을 집중해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강이든 바다에 그물을 칠 때 일단 물 위에 뜰 수 있게 물에 뜨는 것 이것을 매달아서 넣어야 될 것이고 또 흐르는 물에 휩쓸려 가면 안 되니까 물 속에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무겁게 또 밑에를 받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그물을 지탱해 주는 이 테두리에 아주 굵은 밧줄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날아가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물을 쳐서 새를 잡는다거나 물속에 넣어서 물고기를 잡는다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도록 가는 실로 이렇게 엮어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 그물망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렇게 그물을 지탱해주는 가장자리에 큰 굵은 줄, 이걸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줄. 그래서 이 별이줄을 그리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많은 촘촘한 요 그물코, 요 그물과 세로줄과 가로줄이 만나는 데를 그물코라고 하는 건데 이 많은 것들을 다 표시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물을 처음 그렸던 모양인데 이것이 단순화되면서 이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별이줄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있는 것을 그리는 이런 흔적이 남아있죠. 그러다가 어떤 글자를 쓸 때 밑에 획수가 많은 이런 글자가 오거나 하면 그 위에 얹기 편하도록 이 가장자리에 늘어진 획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부수자는 아닌데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양쪽에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는데 이건 부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자는 창문창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해를 해주면 글자를 한자 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부수는 아니고. 자, 그것과 구별해서 이렇게 두 개, 가운데에서 양쪽에 점 찍은 게 아니라 가운데 두 개가 들어가는 이런 획을 그물망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길게 드렸고요. 자,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살필감이란 글자. 그래서 이 위에 쓰이는 부분이 도금, 감. 그러면은 이 초성의 기역은 가장 흔히 히읗하고 음이 같은 범주에 속해요. 그래서 기역이 들어간, 초성의 기역이 들어간 건 대부분 히읗으로 바꿔보면 같은 계통의 도금 글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 또는 람 그리고 함 등으로 읽히는 그런 글자고요. 그릇명이 들어간 글자. 그물라 밑에 획이 많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 테두리를 없앤 윗부분만 그린 이런 쓰임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그물라라는 이 글자는 그물이라는 그 물건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을 펼치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뜻이 더 확장이 돼요. 그물을 펼치다. 그런 다음 비유로 그물 펼치듯 늘어놓다 이런 뜻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성어로 문전작라 문 앞에 참새 작 그리고 그물라
문전작라라는 한자성어로 암기할 때 네 글자 중 제일 중요한 이 네 번째 글자 그물라에 초점을 두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물망에 형광펜으로 마킹하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전작라라는 한자성어 이해할 때 이 그물망에 마킹하고 금을 펼치듯 뭐가 그 앞에 보면은 참새. 그러니까 문 앞에 참새가 금을 펼치듯 늘어서 있다 이런 뜻이니까 참새같이 그 심장 약한 이런 새가 문 앞에 늘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놀라서 도망갈 일이 없는, 바꿔 이야기하면 오가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 앞에 참새가 즐비하다라는 장면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겁니까? 오가는 사람이 없다는 건 그 집 사람 만나러 올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쫄딱 망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상대되는 말로 문전성시, 문 앞에 시장을 이룬다. 그 집 주인을 만나보려고 줄대기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런 상황을 문전성시라고 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 주인이 망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 이걸 문전작라 이렇게 표시하게 되죠. 피토할 객이라는 글자, 여기 피혈자가 사용되는 것을 예시한 거고, 뭐 어려운 글자라서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다뤄질 만한 글자는 아닙니다. 눈으로 그냥 보기만 하면 되고요. 자, 언덕강이란 글자와 그물망이란 글자 잘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었던 요 그물망, 요 글자가 양쪽에 다 쓰인 거예요. 자, 이 부분 보면은 테두리하고 동떨어져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쓰인 걸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하나의 덩어리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요 글자였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마킹을 해준다면 여기는 매산자, 매산, 산이란 글자에 마킹하고 여기는 망할 망자, 여기에 마킹을 하죠. 그래서 여기 망할 망자가 쓰인 거는 여기 도금 역할을 해서 그대로 그물망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매산자가 쓰인 것은 산으로 쓰이지 않고 강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 도금 유념토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되는 그런 글자가 굉장히 폭넓게 쓰이기도 하고 또 중요하게 시험에 다뤄질 법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이 글자들이 사용됩니다. 잘 익혀둬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그물망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도금에 쓰이는 경우까지 주의하자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자, 다음 신하신. 신하신이라는 글자는 유래만 좀 간단히 설명할게요. 모양새는 대부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원래 아주 원시 시대에는 그 신분상 높은 신분, 낮은 신분 할 때 낮은 신분을 나타내는 글자였어요. 이게 낮은 신분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전을 배경에 두는 그런 드라마도 보면은 어떤 높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춰 말할 때 소인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임금 앞이라면 신하가 낮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소인이, 더 심하게는 이 죄인이, 되게 신 앞에서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뭡니까? 이 비천한 자가, 이런 뜻으로 이 글자를 썼던 것이고 그것이 굳어지면서 신하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주의할 글자, 오른쪽에 절구구라는 거는 모양 위주의 글자입니다. 뭐 절구란 뜻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모양 위주.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부분은 절구구라는 부수는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 글자 속에 쓰이는 모습은 좌우를 이렇게 쪼개서 이런 식으로 주로 쓰여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가로획을 붙일 수도 있고 그 윗부분이 바로 얘였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뭐 다른 모양새들 이런 글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등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가운데 글자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방금 써봤던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이 부분에 형광펜으로 마킹해서 글자를 이해해 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 글자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수레차가 들어간다든가, 그럼 여기에 마킹을 해서 이걸로다가 글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한자 쓰기 문제는 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 마킹해 두고 보면은
획수가 뭐 한 글자의 획수가 20획이 된다라고 해도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특징적인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 공부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가능하고 또 조금만이라도 그 원리를 알고 시간 투자를 하면 굉장히 시간 대비 성과가 아주 큰 효율성이 높은 이런 단원이 한자 단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포기하고 다른 단원에서 점수 따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웬만하면은 한자 단원은 점수를 공략할 수 있는 주요 단원이다라고 설정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설명드릴 중심축으로 돌아옵니다. 자, 고기육이란 글자, 고기육.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고기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 부서를 많이 암기하지만 실제 활용, 우리가 시험과 관련지어서 쓰이는 그런 뜻에는 고기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몸, 인간의 신체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기육이라 하지 말고 몸육이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글자의 획 변형이 바로 달월자 모양입니다. 자, 획 변형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람인이란 글자가 어떤 글자 속에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인변, 왼쪽에 쓸 때 변이라 부르죠.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획이 변형이 될 때 고기육이란 글자, 고기육이란 글자 쓸 때 테두리, 그다음 가운데 두 개, 네 번 획을 써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절반으로 줄여서 두 개만 그린 거죠.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글자 달월이란 글자와 모양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복잡한 글자 속에 이 달월자처럼 생긴 글자가 보인다. 그럼 1순위로 몸육을 먼저 떠올려야지 달월이라고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달월로 쓰이는 경우는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근데 몸육으로 쓰인 글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볼 때 따로 있을 때는 달월이지만 전체 복잡한 글자 속의 부분에 이게 사용됐다면 몸육이라고 먼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그래서 별명을 붙여서 육달월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달월자처럼 생겼지만 원래는 몸육이라는 글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걸 이제 육달월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쓰인 글자, 신하, 사람, 신하되는 자는 임금 앞에 엎드려서 예를 갖춰야죠. 살찔비 왜 그러겠어요? 이게 바로 몸, 신체를 나타내는 글자니까. 그죠? 자, 줄이어, 마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요 가운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자. 다음, 창자장이란 글자고요. 갈비륵이란 글자. 그래서 여기에 몸육이 쓰였다는 점을 봐야 되겠죠. 참고로 여기 창자장이란 글자 이거를 보면은 시각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글자가 이렇게 색깔을 구별을 해봤는데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한자 공부를 잘 안 했을 때 오는 현상이고요. 한자 공부를 하고 나면 조금 파자, 글자를 쪼개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 날일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로획까지를 넣어서 아침, 단이란 글자를 한 덩어리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말, 물이란 글자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이해할 때 글자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얘를 여기다 붙여버리면은 글자가 좀 낯설고 힘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쪼개놓으면 다 쉽게 알 수 있는 글자로 이해가 되죠. 어떻게 파자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더 쉽게 암기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창자라는 뜻의 몸육, 갈비대, 몸육 사용된다는 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제가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그리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그냥 캡처해서 쓰는데 글자가 조금 안 보인다라고 해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면은 대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자, 여기 가운데 들어있는 예문은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용돈을 들이시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용돈을 들이셨습니다. 자, 이런 문장을 예문으로 넣었고요. 이 문장을 예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주체는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의 주체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드리다라는 서술어가 있다면 드리는 주체는 이 문장에서 아버지죠. 여기를 주체라고 하고, 객체, 객체는 서술어의 대상, 서술어가 드린다, 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주면, 주는 동작에 주체가 있지만 주면 받아야 될 대상이 있죠. 그 주는 동작에 미치는 상대방이 있죠. 그걸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서술어의 대상. 그래서 여기는 용돈을 드리다라고 했으니까 드리면 할아버지께, 할아버지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주는 것을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자, 근데 이 객체라는 말과 달리 상대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 근데 이 상대는 서술어의 상대가 아니라 이야기의 상대야. 이야기의 상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리셨습니다라고 하면, 그러게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준 그 사실을 누가 말하고 있느냐? 나가 뭐예요? 화자죠. 화자. 그럼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듣는, 내가 얘기하는,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있겠죠. 그 사람을 상대라고 하는 겁니다. 객체하고 달라요. 문장에 따라서는 객체와 상대가 동일 인물로 일치하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깨진 그릇을 보면서 이것을 네가 이렇게 깨뜨렸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깨뜨린 것도 그 상대방이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도 상대방이고 동일 인물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주체와 상대가 같을 수도 있고 객체와 상대가 같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용어는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주체란 서술어의 주체고 객체도 서술어의 대상이 객체입니다. 그러나 상대는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대화의 상대방.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앞에 호칭어를 붙여서 형님, 이렇게 호칭어를 붙이고 형님,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아버지는 주체, 할아버지는 객체, 형이 이야기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높이는가 이걸 표시해 보는데, 자, 서술어 자리를 주목해 봅시다. 들이시었습니다. 실제 문장에선 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축약형으로 주로 쓰지만 문법을 설명하기 위해 풀어놨어요. 들이셨습니다. 이때 맨 마지막에 비읍니다. 비읍니다는 어마로미죠. 이 어마로미가 높임을 표시하는 것은 바로 상대 높임이에요. 청자 높임입니다. 그 다음 그 앞에 이건 시제니까 건너뛰고 시, 주체 높임 선어마롬이라고 하죠. 주체 높임. 그러니까 이 시가 높이는 거는 주체, 문장 안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앞에 서술어의 핵심 어근이 들이다. 바로 어휘적인 높임. 시, 습니다. 이거는 문법적인 요소 어미예요. 문법 요소 어미. 근데 문법 요소가 아니라 들이다는 굳어진 어휘죠. 그래서 이 어휘가 높이는 것이 바로 할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용돈을 건넸는데 그 건네는 상대방이 막내 동생이었다. 우리들의 막내 동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처럼 이렇게 높이지 않겠죠. 아버지께서 막내에게 용돈을 드리다가 아니라 주시다, 주다. 예산말로 표현했겠죠. 저렇게 바꿔보면 드리다가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이 되는 거야. 그런데 동그라미 2개 수준으로 높임의 표현 이렇게 용어를 써본다면 그 안에 동그라미 하나 수준에서는 높임 말, 동그라미 하나 수준에서 높임 법. 물론 이 하위 개념을 끌어올려서 여기다 높임법 이렇게 쓸 때도 있죠. 광의의 높임법, 협의의 높임법. 그러니까 협의로 이야기하면 높임말은 어휘적 높임이고 높임법은 문법적 높임이죠. 문법적 높임이니까 문법 요소인 조사나 어미를 활용해서 높이는 것을 높임법이라 하고요. 그리고 굳어진 낱말을 통해서 높이는 것을 높임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밥을 진지라고 할 때와
지금처럼 들이다, 여쭙다 이런 말들이 높임말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마로미는 상대 높임, 선어마로미는 주체 높임, 그리고 들이다, 객체 높임 말, 어휘적 높임이에요. 자, 그럼 이걸 연습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원문을 아버지께서 호칭어까지 아예 넣어서 원문을 만드세요. 형님,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용돈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 밑에 바꿔보기. 형님이라고 하지 말고 형님을 반말해도 좋을 대상으로만 바꿔보는 거죠. 막내야 이렇게. 자, 그럼 어디가 바뀔까요? 형님이 막내로 바뀌었으니까 형님이 어디에 있어? 말 듣는 상대방이죠. 여기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꿔서 표시하려면 줄 따라가서 어디? 비읍니다를 빼면 되죠. 아버지께서, 막내야,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용돈을 들이시었다. 습니다를 빼고 다 들이셨다. 요걸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막내야가 아니라 형님 그대로 냅두고 이번엔 주어를 바꿔보는 거야. 아버지께서가 아니라 막내가 주어를 바꾼 거죠. 그럼 할아버지께 똑같이 가고 용돈을 드리다 똑같이 가야 되겠죠. 막내가 주어 자리가 바뀐 거잖아. 그럼 주체 높임 화살표 쭉 따라가서 시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들이 시를 빼고 습니다. 왜? 습니다는 여전히 상대방은 말 듣는 상대방 형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형님 똑같이 쓰고 아버지께서 똑같이 쓰고 할아버지를 바꿔서 막내의 개. 그럼 할아버지를 따라서 들이다를 바꾸면 되죠. 주다, 주시, 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형님을 막내로 바꿨을 때, 아버지를 막내로 바꿨을 때, 할아버지를 막내로 바꿨을 때 각각 여기는 어떻게 높임이 표시되는가 바꿔보면 높임법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라는 개념을 정리해 두도록 당부드립니다. 자, 다음 좀 난이도를 높여서 간접 높임과 서술 초점이란 말로 조금 난이도 있게 들어갑니다. 자, 기본 예문으로 철수는 딸이 있다라는 예문을 상정해 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서술절입니다. 자, 아까 문장 구조 앞 시간에 했던 것을 활용해 볼게요. 있다라는 말에 서술로 표시하고 앞으로 가니 딸이 주어 서술로 표시가 됐어요. 근데 다른 문장 구조에서는 이게 바로 S1, P1이 되겠지만 여기는 딸이라는 주어를 확인했는데 앞에 철수는 보조사가 있지만 보조사를 빼고 격조사를 넣어보려고 하니까 철수가 이렇게 되는 주어일 듯한 부분이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니 이미 확인된 주어 서술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 괄호 묶어서 서술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이고 철수는 딸이 있다라는 예문을 기본 예문으로 사용해서 한 단계 바뀌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철수라고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 자리를 높일 만한 대상으로 바꿔보는 거야. 철수를 그분 이렇게. 그러면은 철수는 딸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달리 그분은 딸을 따님이라고 바꿔줍니다. 이때 따님은 내가 딸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그 딸이 3살 배기 애기라고 하더라도 따님이라고 쓰는 이유는 그분 때문에 그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높임의 말로 바꾼 거죠. 사람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예로 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으면 밥이지만 할아버지께서 잡수시면은 밥이 아니라 진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밥이라는 사물도 높이잖아. 밥이라는 사물을 왜 높여요? 할아버지 때문에 높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분 때문에 딸을 따님이라고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 깨서를 쓰면 안 되지. 깨서는 그 앞에 있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니까. 내가 그 딸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따님께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할아버지가 있고 그 할아버지의 딸이 있어요. 근데 말하는 나는 할아버지가 70, 그 딸이 45세, 나는 10살이야.
그럼 내 입장에서 딸도 한참 높은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딸이 또 대통령이야. 그러면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높여줄 만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할아버지께서는 따님이 대통령이 되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따님 뒤에 깨서가 붙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분을 높이는 것이지 따님을 높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서를 쓰지는 않는다는 것. 자, 그분은 따님이 있으시다. 이때 있으시다. 자, 이 부분에 주목하세요. 이거를 간접 높임법이라고 하는데 서술절, 괄호로 묶을 수 있는 서술절 안에 시를 쓰는 거잖아. 그것은 이 있으시다의 시가 그 S2에 쓰인 시가 정정 P2에 쓰인 시가 S2에 따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술절 안에 시를 사용함으로써 전체 주어인 S1을 높이는 데 쓰인다. 즉 P2의 시가 1차적으로는 S1을 높이는 양상을 띠지만 그러한 것을 거쳐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전체 주어인 그분을 높이더라. 한 단계 거쳐 두 단계가 되는 거죠. 한 단계를 직접이라고 한다면 두 단계가 되니까 간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 높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간접 높임법의 기본 개념인데 오른쪽으로 와서 그분은 따님이 있으시다. 맞는 문장인데 그분은 따님이 예쁘시다. 이런 경우는 틀리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게 바로 서술 초점이에요. 다시 영어로 바꿔봅시다. 그분은 따님이 있으시다. 그분은 따님이 있으시다라고 할 때 이 있다라는 의미를 존재하다라는 B로 볼까? 해부로 볼까요? 어떤 것일까? 그건 바로 그분이 딸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지 딸이 객관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있다의 의미가 have라면 우리가 주체를 따질 때는 have의 주체, 가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이걸 봐야죠. 그분인 거지. 그래서 시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예쁘시다, pretty라는 단어로 바꿔보고 pretty라고 바꿔놓은 상태에서 pretty의 주체가 누구야? 그분이 pretty의 주체야? 그게 아니라 딸이 pretty의 주체죠. 따라서 구조적으로는 똑같이 서술절 이렇게 쓰이지만 얘는 1단계를 거쳐 전체 주어에 초점이 있으나 여기는 예쁘다의 주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의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문법적으로 서술줄로 암긴 문장이라는 것을 기본에 놓고 그 위에 서술 초점이라는 말로 S1에 서술 초점이 있는지 S2에 서술 초점이 있는지 그 차이로 시의 쓰임이 적절한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 예절이라는 문건에 소개됐던 예문, 거기는 과장님께서는 넥타이가 예쁘시네요 라는 문장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자, 그분 대신에 과장님, 서술절 안에 넥타이가 예쁘시네요. 그럼 예쁘다의 주체는 넥타이일까? 아니면 과장님일까? 과장님이 예뻐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은 또 과장님이 여자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가능성이고, 그 문장이 과연 그 과장님을 예쁘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넥타이가 예쁘시네요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넥타이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이 예쁘십니다 라고 직접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넥타이를 일단 끌어들였다는 건 넥타이가 예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아래의 경우 시가 쓰일 수 없는 경우 그렇게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문법에서 문장 구조 이해할 때 다루었던 서술절로 암기 문장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간접 높임이라는 것을 개념 정리해 두시고요. 간접 높임, 서술절 암기 문장 속의 시, 그 다음 서술 초점, 똑같은 구조인데 시가 인정면인 것과 그럴 수 없는 경우의 차이가 뭐냐? 그게 바로 서술 초점입니다. 문장 전체 주인 S1을 높이는 경우면
시가 인정되지만 S1이 아니라 서술절 안에 주어인 S2를 높이는 경우 표시하는 서술어의 서술 초점이 S2에 있다면 시를 쓸 수 없다. 이런 차이점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어휘들에 대해서 몇 개 짚어보는데 높임의 뜻이 없는 말. 자, 교재에 있는 자료들은 참 방대하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책 보면서 좀 세부 내용들 더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식사라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 두 단어를 비교해 봅니다. 식사라는 말이 높임의 뜻이 없다는 거야. 그럼 높임의 뜻이 없다는 것은 이런 경우 객관적 상황을 나타낼 때 주로 쓴다. 예를 들어 과에서 MT를 가기로 했다. 근데 MT 가는 2박 3일의 일정의 시간표를 짰어요. 그래서 1일차 오전에 프로그램 오후에 프로그램 그러면서 중간에 점심시간, 그 점심시간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식사시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식사시간이라고 쓰는 것으로 보아 식사라는 말 자체에 높임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을 문장 안에 쓸 때 어떻게 쓰이는가를 놓고 보죠. 할아버지 식사하십시오. 할아버지면 충분히 높여야 될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진지 잡수십시오. 진지 잡수십시오. 가족이니까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진지라는 말이 높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높임의 대상이긴 하지만 형 아니면 학교에서 한두 살 차이 나는 선배, 그럼 선배님이라고 님자는 붙여볼 수도 있지만 식사하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무리가 될 정도는 아니죠. 예를 들어 1살 차이 형인데 한 학번 차이의 선배인데 그런 경우에 형 진지 잡수십시오. 선배님 진지 잡수십시오. 라고 진지라는 말을 쓴다면 오히려 어색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과공비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나친 예의는 오히려 예의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가볍게 반말 섞어가며 말을 쓸 수 있는 이런 정도 사이인데 진지하게 정색하고 깍듯이 진지 잡수십시오 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면은 저 친구가 나 물 먹이려고 하나? 뭔가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나? 오히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정말 예의 바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 차이를 잘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평안이란 말도 역시 높임의 뜻이 없는 것이라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라고 쓴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주 높여 말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해야지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럼 평안이란 말은 언제 써요? 사람이 사는데 평안히 사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 이와 같이 예사의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죠. 윗사람에 대해 쓸 수 없는 말, 야단, 수고. 그러니까 야단이라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부모들끼리 만나서 애들 버릇 없으면 야단 쳐야지 라고 한다든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럴 때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 오늘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 이렇게 아랫사람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부모에 대해서 야단 맞았어. 이렇게 야단이란 말을 윗사람에 대해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자, 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네 수고하게 나 먼저 퇴근하겠네.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수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저 먼저 퇴근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X를 표시했지만 이 경우랑 비슷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아주 높여야 될 대상이면은 진지 잡수십시오라고 써야 되지만 한두 살 정도 차이면 진지란 말이 오히려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식사하세요라고 절충된 표현으로 써도 흉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런 만큼 여기도 수고도 한두 살 정도 차이 나는 형 아니면 선배 이런 정도라면 수고하십시오 라고 해도 크게 예의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시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윗사람에 대해서는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맥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 높임의 대상에만 쓰는 말. 높임의 대상에만 쓰는 말. 손수. 그러니까 고추장 이런 걸 꺼내 놓으면서 이것 좀 먹어봐. 이거 우리 할머니께서 손수 담가 주신 거야. 이렇게 내 할머니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손수, 선생님께서 손수, 그럴 때 쓰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손수 운전하면서 여행하고 싶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손수란 말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휘들 중에 조금 좀 까다로워 보이는 것들만 좀 골라서 정리를 해드렸고, 요것 이외에 많은 자료들이 책에 있으니까 좀 구석구석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소설책 읽듯이 편안하게 읽도록 하세요. 편안하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통한다 싶으면 앞에다 살짝 X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딱 읽었는데 내가 평소 느꼈던 거랑 전혀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1순위는 이렇게 골라가기. 공부할 대상과 공부 안 해도 될 대상을 골라가는 선별 과정 빠르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선별이 되면 또 표시가 됐으니까 나중에 공부하겠다라고 미뤄둬야지 표시된 걸 또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항목 안에서 표시된 걸 바로 공부한다는 건 뭐예요? 그 세부 내용을 보느라 그 전체 목차 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목차 체계가 선명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은 일단 내가 선별해서 표시했잖아. 표시된 걸 따로 공부하는 건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개천법이에요. 이것도 복잡해 보이니까 이거는 파일 또 별도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니까 필요하면 다운받아서 보시고 굳이 뭐 이 정도까지 다 보지 않아도 책에 있는 것으로 조금 많이 출제될 만한 거리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촌수를 따지는 방법. 자, 여기 촌수는 낳아준 사람으로 올라가며 1촌, 낳은 사람으로 내려가며 1촌이 된다. 위아래로 1촌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학렬은 짝수로 2촌씩 늘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와 같은 학렬 2촌, 4촌, 6촌, 8촌. 왜 그러냐면 형제는 옆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낳아준 사람, 낳은 사람. 그러니까 낳아준 내 부모로 올라갈 때 1촌이 올라가죠. 내 부모가 나를 낳았듯이 내 부모가 내 형제를 낳았죠. 내 부모로부터 내 형제로 또 낳은 사람 1촌 내려가죠.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고. 그래서 2촌이에요. 자, 그런데 3촌은 어때요? 3촌은 내 부모로, 내 아버지로 올라가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3촌을 낳은 건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나로부터 아버지 1촌,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또 1촌, 그래서 2촌. 그 할아버지가 낳은 또 다른 자식 한 마디 내려갔으니까 3촌. 삼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또 하나 내려가니까 나랑은 4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학렬은 짝수일 수밖에 없어요. 2촌, 4촌, 6촌. 그죠? 자, 그래서 한 학렬 위는 내 부모는 1촌이고 숙부 3촌, 당숙 5촌, 이렇게 3촌, 5촌, 7촌 이렇게 홀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낳아준 윗대로 올라가는 것을 직계, 존, 속, 그래서 높을 존.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낳은 자녀, 손자. 그럴 때 높일 존이 아니라 낮을 비. 그래서 직계, 비속. 이게 직계고 나를 기준으로 위가 존속. 그리고 아래가 비속. 그래서 존속, 비속. 그리고 옆에는 직계가 아니라 반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촌수 따지는 것의 기본을 간단히 보시고 다시 보겠습니다. 앞서 그렸던 것을 사람 얼굴 형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린 것인데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 조부모, 그리고 이제 숙부, 백부, 숙부, 백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자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 이렇게 형제들. 그래서 홀수촌수와 짝수촌수 정도까지만 가볍게 봐두시면 좋겠고, 자, 똑같은 내용을 좀 이미지를 넣어서 다시 그렸을 뿐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또 친가 쪽이 아니라 여기는 외가 쪽이고요. 그 다음 주목해야 될 것으로 형제자매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쉽게 공감이 되는데, 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 형제 그리고 자매. 그러니까 여기는 성의 차이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 자, 기준 인물을 일단 남성으로 잡았습니다. 기준 인물을 남성으로 잡았을 때 이쪽이 대상 인물이 남성이야. 형이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형과 형수, 그리고 남동생 제, 그리고 제수. 자, 그런데 그 자녀 넓게 우리는 조카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 조카는 한자로 구별이 됩니다. 형이 낳은 아들 질, 동생도 남동생이 낳은 아들 똑같이 질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를 질부, 며느리 부자 써서 질부. 자, 그런데 형이든 동생이든 이 남자 형제가 낳은 딸은 질려라고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조카라는 말 대신에 조카딸, 성별을 구별하는 거죠. 조카딸. 자, 그리고 그 질려, 조카딸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할 때 그 남자는 사위서자를 붙여서 질서, 조카 사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질부, 그리고 질에 대해서 질려, 질려의 배우자, 질서, 조카딸, 이렇게 용어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나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여자 쪽이에요. 여자 쪽. 그래서 누나이거나 여동생, 그리고 그 자녀. 자, 형제의 아들은 질, 형제의 딸은 질려. 거기에 비해서 누이의 딸, 누이의 아들, 누이의 딸. 이때는 누이의 자식을 생으로 붙입니다. 생. 그래서 아들은 생질, 그리고 딸은 생질녀가 되는 거죠. 생질녀. 근데 이것을 우리 고유의 말로 바꾸려면 표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통상 다 조카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결혼식 때거나 뭐 장례 때나 일가 친척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경우에는 조카라고 말해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워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거리로서, 출제거리로서 중요하게 세운된다는 것. 질려, 그리고 누이 쪽은 생질. 자,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죠. 하나 더. 그게 뭐냐면 기준인물이 여자일 때. 그럼 기준인물이 여자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 오빠나 남동생 쪽은 똑같아. 질려. 똑같아요. 뭐가 달라지느냐면은 기준인물이 여자이면서 대상인물이 여자인 언니거나 여동생의 자식. 이때는 생이란 글자 대신에 이를 씁니다. 자, 요 이라는 글자를 이해하는 제일 좋은 도구가 뭐예요? 이모. 내 어머니가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인물 언니거나 내 어머니의 언니거나 여동생, 여자끼리. 주체가 여성이고 대상이 여성일 때 이 관계를 이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 생질, 이질. 세 가지의 큰 줄기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고, 자, 호칭과 지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호칭이라는 말은 부르는 말이에요. 마주 서서 부르는 말. 여기 비춰 지칭은 이르는 말. 자, 이렇게 써보면 이제 부르다라는 말과 이르다라는 말도 구별이 되죠. 그래서 비교대조가 참 공부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나란히 놔야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부르는 말, 이르는 말. 뭐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언급하여 일컫는 말, 이런 뜻으로. 자, 그래서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근데 살아계신 내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쓰지만 아버님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내 부모를 남들 앞에서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예의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좀 어색하다, 좀 뭔가 좀 꺼림칙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경우가 뭐냐면 그 남자든 여자든 남들과 이야기하면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높여 말할 때, 이럴 때 좀 거북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부부간에야 뭐 서로 자기들끼리 존중하는 건 좋은 문화죠. 그런데 남들 앞에서 자기 배우자를 깍듯이 높여서 표현하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망자 우선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님자를 붙여요.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상가에 가도 보면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죽어도 그 앞에 가 절을 하지 않습니까? 망자 우선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버님 이렇게 님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런데 살아계신 분에 대해서는 남들 앞에서 님을 붙이지는 않는다. 다음. 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는 그림을 잘 못 들어가세요. 앞에는 나를 네모로 표시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모를 남자란 뜻으로 그려본 겁니다. 이번엔 동그라미 여자예요. 그래서 옆에 남편 네모로 그려서 그 아내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위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 시아버지에 대해서 아버님,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에 대해 어머님 기본입니다. 님. 그런데 아버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건 안 되지만 어머님에 대해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님자를 붙이지 않고 어머니라고 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이게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고요. 그 다음 남편의 형,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형에 대해서는 아주버님, 남편 형의 아내에 대해서는 형님, 나이에 상관없이 손 위이기 때문에 형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남편의 여동생이 있다면 여동생,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이고, 늙어도 아가씨예요. 그리고 그 남편, 여동생의 남편에 대해서는 서방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남편과 아내에 대한 호칭과 지칭. 자, 이 그림은 내가 며느리 입장에서 남편을 그 부모에 대해, 그러니까 시부모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아버지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 앞에 며느리가 대화를 하던 중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말 듣고 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내 남편이 뭐가 돼?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부모 앞에서 내 남편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할 때 뭐 아비, 아범, 이이 이렇게 부모 앞이기 때문에 내 남편을 낮추어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높임이 있으면 예사가 있고 낮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높여야 될 경우에 높이지 않아서 실수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높임에 대해서는 잘 표현을 해요. 근데 윗사람 앞에서 낮춰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걸 낮추지 않아서 틀리는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낮춤에 대해서도 잘 챙겨두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부모 앞에서 배우자 낮춰 말한다. 그래서 누구누구 엄마 이게 적절하지 않다. 삼각형 정도 해두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높임도 아니고 낮춤도 아니고 예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부모 앞에서 낮추는 게 원칙이니까 낮춰서 어미, 어멈.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언급할 때는 아비, 아범 이렇게 낮추는 것이 이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낮춤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자, 이번엔 네모 남자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형, 그리고 형의 아내. 이때 형에 대해서 뭐 형님 당연한 것인데 형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형수님이라는 표현은 누구나 잘 알지만 아주머님이라는 표현이 인정된다는 것. 아주머님. 다음, 남동생과 그 아내. 자, 남자를 기준으로 해두고 같은 부모의 남동생입니다. 근데 그 아내에 대해서 제수라는 말과 계수라는 말, 원래 한자로 표현할 때 제수라고 할 때 제는 아우제라는 글자예요. 아우제.
그리고 계수라고 할 때 계는 원래는 막내 계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밑으로 남동생이 셋이 있다. 그럼 바로 밑에 동생, 둘째 동생은 아홉. 그런데 동생 셋 중에 제일 막내, 그 막내 동생만 막내 계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그렇게 아우면 아우지 막내만을 따로 딱히 구별해서 표현할 정도로 세분할 필요 없다라고 모아 뭉뚱그려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동생에게 계수라고 해도 되고 막내 동생의 아내에도 제수라고 해도 되는 것이고 통용한다는 점. 통용. 자, 그런데 아무래도 그래도 원래 쓰던 말이 있으니까 막내 동생에게 계수라고 하고 막내 동생의 아내를 제수라고 둘 다 허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바로 밑에 동생에게 제수를 하지 않고 계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다 인정하지만 자연스러움의 정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둘 수 있다. 다음, 여동생과 그 남편, 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에요. 이때 매제, 매부, 그리고 김서방, 성을 넣어서 김서방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근데 요 김서방 같은 요걸 주의해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 요 김서방 등으로 부르는 말은 한 학년 아랫사람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기에는 한 학년 윗사람이 나를 부를 때 김서방 이렇게 부르는 건데 같은 학년의 선윗사람인 형님이 나한테 김서방 이렇게 부르면 왠지 하대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나 이런 문제들은 그 고스톱의 규칙처럼 지역마다 막 다르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낳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집안의 어른들이 정리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기들끼리라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때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사이에서는 내가 누구를 부를 때 그리고 누가 누구를 부를 때는 뭐뭐라고 부르는 것이 표준화법이라고 하니 이렇게 핑계 삼는 거죠. 우리 앞으로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 라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서로 오해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호칭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동서 간에 지역도 멀고 그래서 자주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되고 또 동서 간에는 나이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오히려 더 만날 기회를 일부러 회피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호칭도 없이 그냥 존댓말 끝에 요를 붙이는 그런 정도로 해서 그냥 대충 넘기다가 자리가 불편하니까 빨리 자리를 뜨는 이런 경우들도 생기죠. 자, 그러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호칭에 대한 교통 정리를 해주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자의 경우에 남편 여동생에 대한 자기 여동생, 나, 그리고 내 부모, 친정 부모의 또 다른 딸, 여동생입니다. 나의 여동생이에요. 그랬을 때 그 남편을 김서방 또는 나이 등에 따라서 나이가 더 많거나 하다면 님자를 붙여서 김서방, 보통 김서방님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서방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성을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해주고, 다음 여기서는 내가 남편 형의 아내에 대해서 남편 형에 대해서는 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형의 아내에 대해서는 형님. 호칭은 형님이고 지칭은 동서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 동서가 우리 손위 동서가 이렇게 지칭하고 호칭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남편의 동생인 경우 서방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그 동생의 아내에 대해서는 호칭과 지칭 둘 다 동서라고 쓴다. 즉 우리의 손 아래 동서가라고 지칭하다가 마주대했을 때도 동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동서. 호칭과 지칭을 통용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다음 특별할 거 없고 또 내가 아내의 오빠에 대해서 아내의
남동생에 대해서 지칭어는 똑같이 다 처남이죠. 지칭어는. 근데 호칭. 이때 손 아래의 경우는 호칭도 처남이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 오빠에 대해서는 나이가 더 많다면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손 위죠. 아내 오빠니까 손 위. 근데 나이도 많아.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될 때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학렬상으로는 같은 학렬의 손 위는 맞지만 나이는 나보다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형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칭어인 처남을 호칭어로 처남이라고 통용해 쓰게 되는 거죠. 그때 문장의 소수로 자리는 서로 존대하는 그런 표현이 자연스럽겠죠. 그 정도. 다음 여기서는 이 정도만 보면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나이가 뒤바뀐 숙질. 그러니까 나이가 뒤바뀐 숙질이라는 것은 삼촌이 나이가 더 적은 경우, 조카보다 적은 경우, 이때 5살 요거 정도를 대략 기준에 두고 5살 정도 안쪽, 그러니까 한 3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삼촌이 3살 어리지만 조카가 삼촌에게 존대하는 것이 맞다. 근데 한 5살 이상 벌어지면 조카가 5살 더 적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서로 존대하는 방식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나이가 뒤바뀐 경우 챙겨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챙겨둘 부분이 사돈 간의 호칭 지칭에서 같은 학렬인 경우와 그리고 학렬이 다른 경우, 같은 학렬과 다른 학렬. 자, 이때 같은 학렬에서 사돈 간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이죠. 굉장히 어려운 사이이기 때문에 같은 학렬 안에서 사돈어른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돈어른. 근데 여기 어른이란 말이 붙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주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학렬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나와 사돈의 같은 학렬의 상대방이 아니라 그 부모 한 단계 위죠. 이를테면은 내가 내 형수와 이야기하며 그 형수의 친정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형수님 친정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부모 안부를 물으며 사돈 어른들께서도 모두 안녕하시지요 라고 말하는 건 잘못이다. 사돈 어른이라는 건 같은 학렬에서 쓰는 거지, 한 학렬 위가 되면 사장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돈 어른이 아니라 사장 어른. 그래서 이거는 이 한 글자 차이로 집안이 무식한 집안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게 또 사돈 간에는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수나 이런 것들 가지고 싸우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들 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호칭 하나 잘못 사용하거나 하면은 그 집안 다 그렇지 뭐 하고 이렇게 낮잡아 보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학렬 위일 때는 사돈어른이 아니라 사장어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해서 그 언어 이절에서 살펴볼 내용, 높임법의 문제, 그리고 이제 어휘 사용의 문제, 그리고 호칭, 지칭의 문제, 이런 것들 끝까지 좀 잘 점검해 두도록 하시고, 나중에 문제 풀이 단계에서는 또 좀 구석구석 좀 어렵게 다뤄질 부분만 골라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락 찍고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